자, 그러면 이 가상화폐하고 일반 화폐하고는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계좌를 트고 그리고 거기다 돈을 넣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장부가 우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은행하고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알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거래하는 모든 내역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네트워크 안에 10,000명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10,000명끼리 서로 주고받은 그런 모든 거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암호화된 그와 같은 파일로 누구에게나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짓, 이 사기 조작이 불가능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생깁니다. 이 사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호화가 필요한 거예요. 암호화가.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피어 투 피어 이렇게 해서 P2P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공공거래장부 방식을 도입한다. 조금 좀 전문화된 얘기인데요. 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렇게 공개되는 이런 장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의 새로운 기록 거래를 만들 때 그걸 블락이라고 얘기해요. 블락. 알겠죠? 이 블락이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락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블락이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여져 있는 그 블락을, 그거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블록체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는 공공거래장부예요. 우리가 거래장부라고 하는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공공거래장부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저장된 거래 기록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래하면서 내 돈 장부에 100만 원뿐이 안 남아있는 거를 어떤 사람이 이걸 100억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공거래장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서로 A하고 B가 돈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돈을 줄지 그렇죠? 진짜 이 사람 돈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것이 이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래가 해도 좋다 안 좋다를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맡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채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굴. 여러분 비트코인 이야기하면 이제 채굴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 10,00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거래가 맞다 그르다를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해주는 거를 우리가 채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채굴이 그냥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대한 그런 컴퓨팅 파워 또 컴퓨터 켜놔야 되니까 많은 전기를 소모해야만 그래야 이 거래가 맞다 그르다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채굴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도 큰 거 좋은 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기 계속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옳다 그르다 거래가 이거 하는 거를 다 승인해 줬는데 아무 보너스가 없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컴퓨터도 사고 전기료도 많이 쓰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채굴하는 거 다시 말해 이 승인되는 모든 거래 절차를 내가 다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채굴자에게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처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러니까 너 이 비트코인으로 이 보상비를 받아라. 다시 말씀드려 이 사람들이 받는 채굴자들이 받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승인 절차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너 그걸 다 보상을 받아라 하고 주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그럼 채굴자는 이 비트코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팔아서 이득을 챙기든지 그렇죠? 이득을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채굴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채굴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채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채굴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채굴하는데 얼마 하나 비트코인 이렇게 해내는데 지금 600만 원이 들어요. 여러분 600만 원이 들어요. 전기요금이.
비트코인 하나 빼내는데, 근데 지금 2천만 원이면 그럼 얼마야? 그거 하면 1,400만 원이 남으니까 채굴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 600만 원 들여갖고 열심히 전기요금 들여갖고 채굴을 했는데 100만 원이면 폭망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채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급량이, 특별한 일이면 공급량이 딱 제한이 돼 있어요. 지금 뭐 달러다 뭐 엔화다 해서 양적 완화시킨다 해서 막 찍어내거든요. 한도가 없이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지금. 예. 근데 여기는 이 양이 딱 엄격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분마다 25개 새로운 비트코인이 이 시스템 안에 이제 추가가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 21만 개가 발행될 때마다 그 수가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개 10분 동안 발행이 되다가 조금 더 지나서는 10분당 12.5개, 또 얼마 지나서는 6.25개, 이렇게 되면서 맨 끝에 가서 채굴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비트코인이 없을 때 가면 0으로 수렴하니까 더 이상 비트코인을 캐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아까 그 사토시라고 한 사람이 비트코인의 총량을 정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2,100만 개입니다.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게 2,100만 개로 총량을 정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2,100만 개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느냐? 실제 가상화폐를 이렇게 만들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지갑 컴퍼니가 있습니다. 지갑 회사. 어떤 이름이 있냐면 블록체인 인포라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지금 2017년 12월 7일까지 2,100만 개의 총 채굴할 수 있는데 얼마 채굴이 됐냐 하면 1,670만 개가 이미 채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00만 개 이제 80%가 채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채굴할 수 있는데, 채굴할 수 있는 그 양이 2,100만 개, 약 20%, 한 420만 개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지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하듯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 없습니다. 이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 받는 그런 회사 가서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갖고 가서 하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서비스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 QR코드로 찍어갖고 내 비트코인 계좌가 이겁니다 하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거기다 내가 얼마를 이렇게 이송을 하는 거지, 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음식을 먹고 해도 거기는 QR코드에다 갖다 스마트폰 찍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의 돈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송금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 한 6, 70억 인구 중에 한 25억 정도가 송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그게 사는데, 예를 들어 내가 A 국가에서 살다가 B 국가로 가서 지금 돈을 벌어갖고 송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얼마쯤 송금료가 드냐,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200달러를 어머니에게 이제 송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0달러를 엄청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벌어갖고,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내 어머니한테 보내야 되겠다. 근데 송금 수수료가 20달러예요. 송금이. 그러고 나서 또 어머니가 그쪽 아프리카에서 그걸 찾으려면 또 10달러를 달라고 하니까 송금 수수료가 30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디지털 화폐는 자기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데 1% 정도 이거 들고 송금하는 돈이 0원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그러한 송금용 이와 같은 수단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공거래장부를 사용하니까 10,000명, 20,000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래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 나중에 투표하고 이러는데 뭐 투표 이런 거 셀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한다 뭐 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안에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냥 100%
진짜 그 결과가 누가 누구를 찍었고 누가 누구를 찍었고 한 게 누구 도움받지 않고도 순식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그와 같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4차 혁명,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그 4차 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걸 공유하면서 거짓 정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4차 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 문서라든지 하여튼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그런 그 정보들 가운데 가짜가 워낙 많은데 이걸 사용하면 가짜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 이 기술을 사용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기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2017년 1월 초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값이 50원 하던 게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가 50원, 60원 하던 게 2017년 딱 들어서면서 $1,000, 1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2017년 11월 29일에 $10,000를 넘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 정도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다 지난해 12월 17일, 18일 되면서 뭐 $19,500, 뭐 정확하게 뭐 $19,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20,000, 하나당 한 22,200만 원. 근데 우리나라가 더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400만 원, 2,450만 원까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만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원짜리 샀던 사람이 2,400만 원까지 가니까 한 20배, 4배 정도까지 이렇게 막 그냥 폭등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장점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여러분, 화폐 발행 안 해도 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뭐 위조 이런 거 하는 거 다 방지하고 하려면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이체하거나 뭐 송금하거나 뭐 거래 비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안 듭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이제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들지 않는 거예요. 또 도난 분실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해킹 당할 수 있어요. 해킹 당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런데 거의 없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싼 거예요? 전 금 많이 줘도 그거 쓸 데가 사실 없거든요.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그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사실 없어요. 그거 카본 덩어리예요. 이 석탄하고 똑같은 그 안에 내용물이.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비싸요?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2,100만 개뿐이 없는 겁니다.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 사두는 것처럼 이걸 사두려고 하는 것 같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좋으면서 나쁜 게 있어요. 이게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사고 싶다. 지금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 서로 이게 주고받은 그런 정보, 그렇죠? 이게 비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마약 사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비자금 조성해야 되겠다.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비자금 조성한 게. 이런 거에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돈 세탁하고 하는데. 그래서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비트코인에 누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범죄 조직하고 또 저 위에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지금 달러줄 조여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2017년 11월 23일자 아시아경제 그 기사를 가서 보니까 북한이 지극히 큰 관심을 비트코인에 해킹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 과기대 외국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강좌를 듣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그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왜 이상한 일이 자꾸 우리나라에 생기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올해 1월 15일자 국방일보에 이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국방하고 상관 있는 것 같으니까 국방일보에 이제 난 거예요. 뭐라고 났냐면 비트코인 사례는 금융 역사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화폐의 성장을 견인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여러분, 화폐 하면 우리가 달러 생각할 수 있고, 달러 전에 영국의 파운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유로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스페인, 이런 아르헨티나 또 무슨 페소, 이 필리핀이, 이런 유아나도 이런 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프랑스 이런데 프랑이라든지 마르크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이 나기, 이런 것들이 화폐 시장을 이렇게 견인했던 이와 같은 그 화폐들이고 그런 국가들인데, 이상하게 그 금융시장 그 역사상 아시아 국가들이 모든 걸 견인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80%가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는 거의 아마 미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채굴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채굴이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의 70%가 현재 중국에 있어요. 채굴한다니까 여러분 광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오지에 가서 석탄을 캐나 보다. 캐는 건 맞는 건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실제 석탄 캐는 게 아니에요. 공장 그러니까 석탄 공장이 아니에요. 컴퓨터를 이런 방 안에 수천 대 집어넣고 그러고서 캐내는 이와 같은 데를 채굴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채굴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하나는 거래소에서 싼 값에 사서 100만 원에 사서 1억에 팔면 그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채굴을 600만 원 들여서 채굴해서 2천만 원에 팔면 1,400만 원이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이제 싼 값에 매수하기는 거의 이제 힘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당 지금 2천만 원씩 가니까, 이거를 해갖고 이게 앞으로 1억이 갈 거다. 여러분, 이거 잘못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2천만 원에서 1억이 갈 거로 생각하고 다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아갖고 이게 싸게 사갖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갖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건 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시점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 이제 실물 거래가 이제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때 얼마냐 한 5, 60번뿐이 안 하던 게 지금 2천만 원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니까 이렇게 비싼 걸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사기가 대다수 개인들이 좀 힘든 그와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채굴하는 것뿐이 안 나고 채굴. 이제부터 채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굴은 금광에서 금을 캐는 거,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비트코인 시장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할 때는 채굴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암호를 풀어갖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거래가 진짜 맞는 거래다, 안 맞는 거래다를 거기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 인증하는 게 그게 채굴이에요. 그 채굴. 그 채굴을 하려면 어떻게 돼? 암호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암호.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암호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트코인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암호가 뭐냐? 무지 어려운 수학식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 그러니까 무지 어려운 수학식을 푸는 거다. 그게 암호를 푸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뭐로 풀어야 되겠어요?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그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고 또 동시에 암호화 화폐라 그런 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은 왜 안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장부를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공거래장부가 10분마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10분마다 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분산된 장부에
10분마다 새롭게 이게 거래 기가 되면서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거래 기록을 아까 말씀드린 하나하나 거래 기록이라는 그걸 우리가 블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의 50% 이상이 예를 들어 이 거래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거래에다가 이 거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게 체인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제 블록이 형성이 되면 논스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특정 숫자가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이런 그 거래 장부가 있잖아요. 그 10분마다 이게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다 저장을 하고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하느냐. 이거는 해시라고 하는, 이 아무리 긴 데이터가 있어도 뭐 13자리든 18자리든 A, B, C, D 뭐 이거 다 조합을 해갖고 딱 이와 같은 데이터가 딱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10분마다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같아야만 장부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그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선행 블록에 암호화된 수학 함수,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의 결과를 특정한 목표값 이하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숫자가 이제 논스예요. 그래서 논스 값을 찾은 이들이 보상으로 이게 비트코인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논스라고 하는 그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이제 채굴이 뭐냐. 여러분 자꾸 금광, 석탄광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심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채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저와 여러분 지금 PC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PC로, 지금 PC로 5년이 걸려야 하나를 채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PC 하나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PC를 가지고 채굴하는 건 이미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 어려운 수학 문제. 그러니까 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 그런데 논스 값을 찾는데 왕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해시라고 하는 그런 그 함수, 그 알고리즘은 가능한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채굴 과정은 서로 다른 논스 값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루하게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비트코인 그 해시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나 발행이 되잖아요. 다음번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그러면 그 암호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처음에 나올 때는 10초, PC로다 10초를 돌리면 비트코인 하나가 나왔어요. 10초. 아시겠죠? 지금은 5년을 돌려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한 15년 정도 채굴한다 그러면 앞으로 PC로는 채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한 대 컴퓨터 가지고 며칠 채굴하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채굴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채굴 공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방에다가 컴퓨터를 수백 대를 이렇게 더 병렬 연결을 해갖고 그것도 이런 조그만 PC 이런 건 안 되고 전문적인 그런 슈퍼컴퓨터 같은 걸 병렬 연결을 해갖고 그래서 몇 개월을 돌려야 되는, 그럼 몇 개월 돌리는 동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기요금이. 그렇죠? 이렇게 돌려야 그래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찾는 건 지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신문에 가서 보면 용산 이게 PC 전자시장 그 마켓에 컴퓨터가 없어서 못 판다. 그렇게 지금 막 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서 이제 채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굴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픽 카드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할 거 없이 지금 채굴하려고 달려드니까. 근데 개인이 채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느냐 하면 2016년 초반에 비트코인 채굴할 때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에 지금 2년 지나서 2017년이니까 어려움이 18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18배. 그러니까 이제 발행 종료 시점이 이제 10년이고 15년 지나면 비트코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비트코인 이렇게 캐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채굴한다고 컴퓨터 사서 혹시 옆에 누가
남편이 그런다 그러면 빨리 말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웹사이트인 디지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집에 가면은 전기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냄비든 뭘 사용하면 1kW짜리를 1시간 사용하면 1kWh를 사용했다 그러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요새 1kWh를 사용했다. 그게 이제 전력을 사용한 전력량이고 그거에 따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데 300kWh 사용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렇죠? 이거 넘어가면 여름에 에어컨 돌린다 그러면 600kW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전기요금 이렇게 치솟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근데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사용한 전기가 얼마냐? 37 테라와트 아워. 알겠어요? 메가 다음이 나온 게 테라와트 아워인데 이게 올해는 얼마가 되냐? 125 테라와트 아워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전력량이냐?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시죠? 엄청나게 큰 나라. 그 나라 올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125 테라와트 아워인데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컴퓨터 돌리는 그 전기량이 125 테라와트 아워예요.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2019년 내년 7월에는 미국이 전 세계 아마 전력 사용량의 거의 반 정도 사용할 텐데 내년 7월이 되면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컴퓨터 돌리는데 사용되는 전기가 미국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만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규모가. 이렇게 되면서 2020년 말이 되면 지구 전체 사용량, 지금 사용하는 거 그거 사용량만큼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뭐 얼마 사고 있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내면에 이걸 하려고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중앙처리장치 CPU보다 그래픽 처리장치 GPU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해시 알고리즘을 잘 풀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그래픽 카드만 컴퓨터에다 주렁주렁 달아갖고 병렬 연결해서 하는 이와 같은 채굴장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채굴 공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고안된 주문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인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부착된 여러분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가셔서 채굴 공장 이렇게 치면 하여튼 컴퓨터가 닭장처럼 막 이렇게 돼갖고 그렇게 하니까 전기를 쓰니까 한겨울에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열이. 그러니까 그냥 에어컨 틀어야 되고 바람 불어야 되고 이런 공장들이 중국에 전기값이 가장 싸다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몽고라든지 이런 데 이 채굴 공장이 거기 지금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지금 캐내려고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가 이렇게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의 발전은 거의가 많은 경우 뭐로 이루어져요? 화력 발전. 이게 석탄 떼서 이루어지니까 미세먼지 같은 게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 피해가. 여러분 비트코인이 뭐라는 거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중국의 채굴장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데는 수력발전소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수력발전하니까 전기요금이 싸니까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예요. 또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는 지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또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채굴자들이 몰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채굴 공장이 생기는데 얌체들이 어디다가 짓느냐? 비닐하우스 있는 농촌에 갖다 짓는 거야. 전기요금이 싸니까 거기에 마치 비닐하우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일반 요금을 하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비닐하우스 한다고 해갖고는 거기다가 지금 채굴 공장 컴퓨터를 거기다 다 걸어놓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하는 그 전력 사용량이 한 배 반, 두 배 막 늘어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지금 이산화탄소라고 해서 온 세계가 지금 이산화탄소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기는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 채굴장이 몰려있는 중국 같은 경우 전력의 70% 이상을 석탄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70% 이상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천, 서울 지역에. 자, 그러면 2032년경, 아까 말씀드린 한 1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2100만 개
그 비트코인 중에 99%가 채굴이 돼가 다 끝나면은 이제 끝나겠구나. 근데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도 있죠. 리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암호화해서 이런 걸 다 풀어야 되니까 이게 전력 사용, 환경 문제 등등해서 엄청난 문제가 계속해서 그냥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국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가상화폐 전문 채굴 업체가 이렇게 자꾸 몰리니까 말씀드린 스촨성,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위구르, 그 다음에 내몽고 이런 데 몰리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채굴업체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안 되니까 너무 전력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2017년 지난해 9월에 기업들이 가상화폐 이제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 공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ICO 이렇게 되는데 이걸 불법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장 규제를 이제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돈이 쑥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채굴 공장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모건 스탠리 그 뱅크에서 뭐라고 분석을 했느냐. 지역마다 다른데 320만 원에서 745만 원이 든다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데 한 745만 원, 싼 데는 320만 원.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이면 할 만한 거고 그렇죠? 이게 100만 원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고 이런 구조로 돼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기 때문에 결국은 값이 나중에 뭐 10만 달러도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게 값이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폭락할 그와 같은 조짐은 없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많이 제재를 가하니까 전기 요금이 싼 스위스 이런 데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이걸 또 이용해서 캐나다는 전기가 남아 도니까 채굴 공장은 우리나라로 와라. 이렇게 유치도 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같은 데는 유치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디다 주로 하냐. 전기요금 적게 이제 이렇게 받는 서버룸, 산업단지 공장, 아까 말씀드린 농촌의 비닐하우스,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강원도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강원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강원도에 이루어지고 열이 엄청나는데 강원도는 추우니까 그냥 문 열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에어컨 켜지 않아도 이게 다 식힐 수 있고 또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채굴 공장의 메카는 이제 강원도가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전기 요금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기 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원전 뭐 중단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나마 그렇잖아. 지금 이 전력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지금 이게 채굴 시장까지 이게 여기에 가세하게 되면 진짜 전기 문제 크게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여름 되고 그러면 에어컨 쓰고 하는 가운데 이거 채굴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손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큰 손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 12월 16일 데이터 가서 보니까 90% 이상의 가상화폐가 달러, 그 다음에 엔화, 그리고 원화로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원화가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화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에 비하면 한국이 그 퍼센트로 봤을 땐 단연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투기를 지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자, 그래서 한국 시장에 의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달러 갔다가 이번에 13,500달러로 떨어졌거든요. 왜 그래요? 한국에서 이거 폐쇄 조치하겠다 하니까 그냥 쭉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 가상화폐 앞으로 조치에 온 세계 사람들이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목이 지금 쏠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어떤 사람이 이거 연구 대상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거래되는 양이 얼마냐? 적게는 하루에 1조에서 많게는 한 5조 정도 이렇게 주식 거래량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가 이거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양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가상화폐가 한 5% 정도뿐이 안 돼. 전체 주식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린 가상화폐가 지금 80%가 다다른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 매일 거래되는 그런 양. 이거에.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게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